대충 하시는 거면 수기를 하는 칫솔보다 그냥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양치가 전제되지 않는 가글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안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쓸 거면 담배를 끊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양치를 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시간 체크를 해보거나 횟수 체크를 해봤을 때 내원하신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하루에 3번을 꼬박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5번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꼭 하시는 게, 식사 후에 3번 당연히 하셔야 되고 주무시기 전에도 또 하시는 게 좋겠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주무시는 동안 입안이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냄새가 나실 수 있어서 그때 또 닦아주시고 구강 내 좀 수분의 어떤 공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입에 물을 넣고 가볍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과격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평균적으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우리가 우물우물해서 이렇게 입안에서 하시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뱉어내시면 충분히 세척은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5, 6번 하는 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한두 번 하고 하고 그냥 끝내버리기는 하는데, 충분히 헹궈내는 게 사실은 좋죠. 입안에 남아있다고 해서 좋은 건 없을 테니까요. 일단 입냄새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냄새가 나신다는 거는 결국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어떤 물질들과 이렇게 혼합되면서 나쁜 냄새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균은 특히나 침이 분비가 좀 적을 때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되거든요. 뭐 가글이라든지 양치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분비가 좀 활발히 일어나고 치매 분비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특히 중년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치매 분비가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게 되고 조금 더 입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항상 물의 섭취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입안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 중에는 치아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혀에서 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치아는 닦지만 혀를 잘 안 닦으시는 경우가 많죠. 구역질이 나시는 부분 때문에도 좀 힘드신 것도 있지만 혀의 표면에는 어떤 섬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부 다 올록올록 돼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틈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먹기 때문에 그 틈들에 계속해서 뭔가 끼게 되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양치할 때 한 번씩 혀를 이제 닦아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칫솔로 조금 힘드시다면 약국이나 가까운 곳에서 이제 구하실 수 있는 혀 클리너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칫솔보다는 강직도가 있어요. 그런 걸로 힘을 줘서 이렇게 좀 긁어내시면 칫솔로 제거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제거가 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셀프로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혼자서 하셔도 한계가 있으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냄새가 나는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검진을 좀 받으셔야죠. 그거는 치과일 수도 있겠고 일반 이제 메디칼 병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충치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잇몸병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굉장히 악취가 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전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실 수 있죠. 위장관의 어떤 문제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있으시면은 특유의 어떤 냄새가 나실 수도 있고요.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고호흡이 좀 많으시고, 축농증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쪽에 어떤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입냄새와 연관이 돼서 좀 더 악취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한 검사를 받으시고 내부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스캔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실이 너무 안 들어가는데 무리하게 사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젊은 환자분들 아직까지는 치아 사이가 좀 빡빡한 데다가 그 밑에 있는 공간은 잇몸으로 다 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잘 안 끼어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치실을 무리하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음식물이 낀다라는 느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치과에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음식물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양치로 안 빠지는 거니까 치실을 사용해서 이제 빼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치관 칫솔도 젊으신 분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환자
남자분들 잘 안 쓰시죠. 안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공간이 없는데 굳이 그거를 무리하게 밀어 넣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처가 나면 다시 붓게 되고, 부으면 옆에 공간이 또 늘어나니까 거기에 또 세균이 들어가고, 그럼 또 붓고 또 악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한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도 어느 정도 노화에서 좀 잇몸이 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치아 사이 공간에 삼각형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엄청 치간 칫솔이 잘 들어가거든요. 쑥쑥쑥 넣어주시면 좋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정상적인 잇몸이라 하더라도 치실이 그 치아 사이를 통과할 때 튕기듯이 들어가서 잇몸을 탁 때려버리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상처가 나게 되니까 피가 나실 수도 있고요. 원래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살짝의 자극만 가해졌는데 피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자면은 그냥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거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주 치료를 좀 받으신다든지 그런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치실 쓰실 때 좀 이렇게 썰듯이 넣으시는 게 좋거든요. 톱 썰듯이 이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좀 잇몸 자극이 조금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글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가글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떤 화학 약품을 이제 입안에 넣고 이렇게 세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이 과연 이렇게 뭔가를 헹군다고 그게 과연 다 떨어질까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가글은 양치 이후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것일 뿐이지, 물론 급한 대로 내가 양치를 못한다면 가글 하는 거는 괜찮지만, 양치가 전제되지 않는 가글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치를 하시고 이후에 가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치약에 있는 성분들하고 가글에 있는 성분들하고 만나면서 치아의 착색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양치 이후에 가글을 해주시는 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양치를 하시고 또 30분 후에 그냥 가글을 하시겠어요?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매번 양치할 때마다 양치 가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그렇게 매일같이 하시지 않는 한 그런 착색의 위험성이라는 거는 위험성 있다라는 것일 뿐이지, 가끔 그렇게 하시는 걸로 착색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완전히 정말 깨끗하게 헹구신 후에 가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글 자체도 양치질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에 있는 세균을 제거를 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둘 다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고요. 전동 칫솔이 사실 처음에 나온 거는 스스로 이제 양치질을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사지 멀쩡하고 손을 잘 쓰시고 하면 수기로 잘 닦으시는 게 전동 칫솔 못지 않은 그런 효과를 내실 거고요. 전동 칫솔을 쓰신다고 해서 내가 그 기능에 너무 맹신을 갖고 그냥 대충 하시는 거면 수기를 하는 칫솔보다 그냥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동 칫솔도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고 미세 떨림이라든지 진동 같은 걸 통해서 운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동 칫솔 그냥 입안에 물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혹은 이제 그 칫솔모가 고루고루 닿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기능이 좋다고 한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간격은 그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치석 발생이 잘 되시는 분이 덜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보험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것도 다 근거를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죠.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관리가 잘 되신 분들도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고, 근데 다른 치료 때문에 이제 내원을 하시는 분들, 모든 치료의 시작이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스케일링하고 치료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쭉 다 끝나고 이제 가실 때 돼가지고 다시 딱 봤는데 또 치석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관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너무 안 되시면 뭐 한 달 만에 오시라 하기도 하고요. 근데 평균적인 수준이라면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모든 치아에 다 똑같이 치석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내가 습관적으로 양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청소를 해주시는 게 또 덜 쌓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어서 짧게는 한 달이고요. 길게는 최소 1년. 그걸 넘기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괜찮고 잇몸 좋아, 그런 분들 엑스레이 찍어보면 잇몸이 확 내려가 있어요. 잇몸이 내려갔다는 거는 잇몸뼈가 이제 녹아다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이제 치석이 있고요. 치석은 처음에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에 생기지만 점점점 이 치아의 뿌리를 타고 밑으로 막 계속 내려가거든요. 막 쌓여요. 치석 진짜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치석 좀 키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면은 보이는 부분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였는데 그걸 빨리 제가 안 하는데 별로 증상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파고 내려가거든요. 그런 게 심하셔가지고 이를 뽑으시는 분들 어금니에 딱 뽑았어요. 이게 뿌리면 거의 여기까지 치석이 있어요. 치아 뿌리의 표면이 아니라 막 시커매요. 그거 다 치석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키워오셨겠어요. 뭐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도 키우셨을 텐데 그런 게 아마 초기에 좀 제거가 되고 그랬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개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 사실 충치가 있는 개수를 찾아주세요 하면 환자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을 가능성이 많고요. 개수가 다른 건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이제 의사마다의 어떤 관점 차이 혹은 그냥 진단의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언론에서 치과 의사 때리기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일반 환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치라고 하는 게 발전 가능성이 있고 치아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충치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계속 받고 있다든지 위치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100이면 100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충치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씹는 면에 있는 치아는 주먹처럼 이렇게 올목한 부분도 있고 볼록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오목한 부분에 이제 생기는 어떤 충치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면 충치는 다 맞다고 봐야 돼요. 봐야 되지만 우리가 정지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우식증 그럼 다 치료를 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 충치라 하더라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충치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정지우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을 때 생각보다 깊이가 좀 깊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크다고 봤는데 위에서 봤을 때 엄청 큰데 또 깊이는 또 별로 안 깊은 뭐 그런 충치들도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를 놓고 모든 의사들을 봤을 때 이게 몇 개라고 딱 수렴이 돼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분들께서 다르다고 느끼시는 건 치료를 몇 개 해야 되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씹는 면의 충치는 그나마 발견이 쉬운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충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희가 봐도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엑스레이 상에서도 좀 애매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셨다가 나중에 또 각도를 달리해서 찍어봤는데 좀 다시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좀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아니면 봤냐 못 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개수는 저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하면 PA라고 부르는 치아를 자세하게 보는 작은 엑스레이 찍는데 치아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부위마다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증상이 없이 예를 들어 검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다 일일이 찍으려고 하면 환자분들께서 일단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좀 많고요. 그럼 그거를 찍었냐 안 찍었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질 거잖아요, 개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이에 충치가 좀 많이 의심되면 아예 그냥 큰 사진을 찍어서 일단 큰 거 의심되는 부분만 작은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게 비양심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름의 또 이유는 있고 의사의 어떤 고유 권한이죠. 이걸 내가 치료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이제 권한이니까 그런 진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치가 원래 처음에 발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하얀색이었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음식물 섭취하면 그 안에 이제 색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게 계속 이제 침착이 되고 하면 색깔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근데 그러면 입안에 있는 흰 반점이 다 충치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치아가 발생을 할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광택을 띠는 치아의 가장 바깥쪽 층이 예쁘게 잘 형성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치아가 발생할 때 형성되지 않아서 반점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앞니에 있으면 막 보기 싫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어금니 쪽에 있으면 보기가 싫은 게 티가 많이 안 나죠. 근데 또 그것도 또 좀 차이는 있죠. 치아의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은 좀 더 높으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반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고요. 충치가 아닌 어떤 그런 이유로 생기는 반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뭐 70대까지 40 넘어가시는 그런 중년의 특히 여성분들,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뼈의 양이라든지 뼈의 질이 조금 이제 단단한 반면에 여성분들은 이제 조금 갱년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을 겪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면 뼈가 약한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또 골다공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데 그 약을 또 오랜 기간 복용을 이미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열고 들어가면 임플란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땅에 건물을 세우려면 그 땅의 지반을 다져야 되는, 그 땅이 단단해야지 건물이 튼튼하게 되는데, 그 임플란트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뼈에다가 그거를 심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뼈가 단단해야 되는데 굉장히 뼈가 아예 힘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버석버석 그 자체. 수술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긁어냈을 때 잘 완전 쉽게 긁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사가 심었을 때 잡아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약하신 분들은 긁어보면은 정상적인 뼈가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긁으면 그대로 막 다 긁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사를 심어도 성공할 확률이 조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잘 못했었는데, 골다공증 여성분들에서 좀 더 호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남성분들 질환 중에 이제 전립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그 약도 오래 복용하신 분들에 있어서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다. 보통 드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뼈의 질이 약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질환이 좀 심하다거나 너무 오래 약을 복용하셨든지 이러면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또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봄직 하겠죠. 네. 전립선과 골다공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뼈의 양이 충분하고 시도는 해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수술을 실제로 외고 들어왔을 때 우리 사람이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약을 드시니까 뼈 무조건 약해요, 뭐 이런 건 아니죠. 약을 드셔도 뼈가 생각보다 단단하신 분도 있으시고, 약을 안 드시고 전혀 질환이 없으신데도 실제로 수술해서 열고 들어갔는데 뼈가 약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험성이 높고 이제 실패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개 정도 이가 빠졌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뼈가 약하다면 또 뭐 브릿지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정말 이가 없으신데 만약에 틀리를 했는데 이게 뭐 안 좋아요 이러면 또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담배 끊을 자신 없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하실 거면 그 담배를 끊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예 뼈가 너무 좋아서 열고 신고 닫고 끝 이렇게 하신 분들 말고, 뼈가 약해서 뼈 이식을 다량으로 하셔야 된다든지, 완전히 상처를 닿지 못하고 열어두고 치유를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치유라 그래서, 처음에 이 상처를 열었지만 그거를 충분히 당기지 못했을 때 안에 막을 대면 시간이 지나면 연조직이 그 위에서 차올라서 그 2차 치유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처가 열려 있는 거죠. 그때는 담배 피시면 안 되거든요. 그냥 담배 냄새 이렇게 확 올라오시는 분들 봤을 때 입안에 막 치석 덩어리와 막 착색 시커멓게 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신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끊는 게 좋으니까 좀 끊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